아버지, 그 집 지금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38살 막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내 아들 맞는데 저런 말이 어떻게 저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마치 남의 자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고 둘째 딸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분담금 거의 없이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 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5억 8천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모르고 도장 찍으셨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폭탄, 자녀들과의 재산 갈등, 형제 간의 돈 때문에 등 돌리는 일, 남의 일 같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일이 됐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재건축 분담금 5억 8천만 원을 둘러싼 저희 가족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무너질 뻔했고 결국 돈보다 귀한 것을 깨달은 이야기예요. 제 나이 68배 겪은 일입니다.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들과 재산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신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4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60에 퇴직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 순옥이와 결혼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웠고요. 큰아들 민수가 45, 둘째 딸 은희가 42, 막내 준호가 38입니다.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은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 한 채예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낡은 단지였죠.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서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여름에는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셋 다 이 집에서 키웠어요. 좁은 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던 시절, 큰아들이 대학 붙었다고 만세 부르던 곳일, 막내가 어릴 때 벽에 낙서해놓은 자국까지 구석구석 추억이 배어있는 집이었습니다. 한 7, 8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우리 단지에 재건축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어르신들끼리 나누는 수다 정도로 여겼어요. 재건축이 어디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몇 년 뒤에는 정식으로 조합까지 설립됐습니다. 조합 설립 설명회가 열리던 날 아내 손잡고 참석했어요. 경로당에 주민들이 빼곡하게 모였는데 다들 눈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분담금 거의 없이 새 아파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던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공사비는 거기서 충당되고 조합원들은 적은 돈만 보태면 된다고요. 어떤 분은 오히려 돈을 받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새 아파트라니? 무릎 안 좋은 아내가 5층 계단 오르내리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도 나이 들면서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았고요. 새 집에서 편하게 늙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제 팔을 꼭 잡더군요. 여보, 이제 고생 끝인가 봐요.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살 수 있겠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30년 버틴 보람이 있구먼. 하늘이 도와주시나 봐. 그렇게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도장이 우리 가족을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을지.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재건축이라는 게 원래 오래 걸린다고들 하니까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65이 됐고 66이 됐고 어느새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아내 무릎은 더 안 좋아졌고 5층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점점 더 힘겨워졌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곧 좋은 날이 온다고 서로를 다독였어요. 시공사가 선정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돌아가기 시작한 건 몇 년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어서 설렜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공사비가 처음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시멘트 값이 올랐다. 철근 값이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건설사 쪽에서 돈을 더 달라고 했다더군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세상 물가가 다 오르는데 공사비라고 안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몇 달 지나면 또 올랐다는 소리, 또 몇 달 지나면 또 올랐다는 얘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다른 단지에서는 공사가 중간에 멈춰버린 데도 있대요. 건설사가 손 놓아버리면 아파트가 흉물로 방치된다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설마 우리 단지가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흘려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우체통에서 재건축 조합 도장 찍힌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별 생각 없이 뜯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펼치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온 숫자가 있었어요. 5억 8천만 원. 추가 분담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숫자 앞에 0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닌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아니었어요. 분명히 5억 8천만 원이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현관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발견한 건 한참 뒤였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종이만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종이를 받아들고 읽더니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5억이라니요? 아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하고 40년 넘게 살면서 그 사람 목소리가 저렇게 떨리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물만 계속 마셨고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말도 없이 그렇게 밤을 새웠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참았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을 끙끙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 다 털어도 1억이 안 돼요. 국민연금 월 140만 원에 아내가 조금 보태는 것까지 합쳐봤자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5억을 내라고요? 대출을 받으라고요? 70 다 된 노인한테 누가 4, 5억을 빌려줍니까? 설령 빌려준다 해도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아내가 말했어요. 아이들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건 못해. 70 먹은 부모가 자식한테 돈 문제로 짐이 되다니. 그건 못해.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 건사해 온 사람인데 이 나이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이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분담금 납부 기한은 다가오는데 방법은 없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5억이라는 숫자가 천장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에 그늘이 짙어졌어요. 결국 버티다 못해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주말에 다 모이라고요.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모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여겼겠죠. 큰아들이 전화로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는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했습니다. 그 주말 3남매가 다 왔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은희, 막내 준호까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거실에 둘러앉았는데 아이들 표정이 다들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와 아내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5억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 다 합쳐도 1억이 안 된다는 것.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다 말하고 나니까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큰아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제가 좀 알아볼게요. 분담금 관련해서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자율이라든지 분할 납부라든지. 장남다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은희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 분할로 내도 원금이 5억이야. 이자만 얼마겠어. 부모님 연금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해? 은희는 원래 계산이 빠른 아이예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막내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그 전까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녀석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집 지금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준호, 남.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동생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야, 뭔 소리야? 부모님 살아 계신데 집 팔라는 게 말이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예전에 제가 알던 막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형, 현실 얘기하는 거야. 5억을 어디서 구해? 빚내서 새 아파트 받으면 그 다음엔 이자 갚다가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투가, 그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얘기해. 그렇게 그날 모임은 어색하게 끝났어요. 아이들이 돌아가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좀 뵈러 가도 돼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수가 혼자 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으니까 녀석 얼굴이 어둡더군요. 준호 얘기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모임 이후로 신경이 쓰여서 준호한테 연락을 했다고요. 처음에는 동생이 피했는데 결국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준호가 사업 망했대요. 2년 전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준호가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명절 때 만나면 바쁘다고 빨리 가곤 했으니까요. 빚이 2억이 넘는데요. 사채까지 썼다고. 민수 말을 들으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사이도 안 좋아졌대요.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아내가 옆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더 문제가 있어요.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집 재건축되면 나중에 자기 목 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빚 갚을 때 그걸 담보처럼 생각하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집을, 아직 살아있는 내가 사는 집을 미래 유산처럼 담보 잡았다고?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분담금 5억이 나오니까 준호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진 거죠. 새 아파트 받으면 가치가 오를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빚을 5억 더 지게 생겼으니까.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준호가 왜 그날 집 팔라는 소리를 했는지. 그 애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취소되거나 집을 팔아서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나았던 거예요. 새 아파트 받느라 5억을 쓰면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어지니까.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 새끼가 저 지경이 되도록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그런데 민수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형이랑 누나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나 봐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되물었어요.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형이랑 누나는 결혼할 때 5천씩 받았는데 자기는 2천밖에 못 받았다고. 그게 늘 마음에 걸렸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맞아요. 준호 결혼할 때 저희 형편이 안 좋았어요. 환란 직후라 회사에서 명예퇴직 압박이 들어오던 때였거든요. 큰아들 딸 결혼시킬 때는 각각 5천만 원씩 보태줬는데 막내 때는 2천만 원밖에 못 줬습니다. 그때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나중에 보태주겠다고 말은 했어요. 하지만 어영부영 시간이 흘렀고 결국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저는 그 일을 잊지는 않았지만 준호가 이렇게까지 앙금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준호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며칠 뒤 3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저와 아내 없이 아이들끼리만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준호가 형과 누나한테 직접 말했다고 해요. 형, 누나는 결혼할 때 5천 받았잖아. 나는 뭘 받았어? 2천이야. 아버지 집 새 아파트 되면 그때 내 목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그것마저 물거품이 되게 생겼잖아. 민수가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부모님 살아 계신데 집 팔아서 3등분 하자는 거야? 네가 사람이야. 형은 뭘 알아? 나 지금 빚쟁이야. 와이프는 나갈 짐 싸고 있고. 형은 대기업 다니면서 편하게 사니까 모르지. 편하게 살아. 나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거 똑같아. 고성이 오갔다고 해요. 은희가 중간에서 뜯어말렸다고 하고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한 집에서 같이 자라고 서로 챙기던 형제들이 돈 문제로 이렇게 갈라지다니. 그리고 그 시작이 저한테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준호한테 똑같이 못해준 게 결국 이 지경을 만든 거잖아요. 아내가 밤에 울더군요. 베개에 얼굴 묻고 소리 죽여 우는 거예요.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 울고 싶었을 테니까요. 저도 새벽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은 안 나왔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다니. 평생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며칠을 끙끙거리다가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만나야겠다고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준호 만나고 올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요. 준호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바쁘다고 피하더니 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한 번만 시간 내라. 결국 녀석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가까이서 본 막내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고 살도 빠졌더군요. 가슴이 아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녀석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준호 눈이 커졌어요. 아마 제가 뭐라고 꾸중할 줄 알았나 봅니다. 내 형, 누나한테 해준 것만큼 너한테 못 해줘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네 결혼할 때 나중에 보태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지켰다. 아버지 잘못이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아내랑 몰래 모아온 돈이에요. 용돈 아끼고 경조사비 줄이고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안 사 마시면서 모은 돈입니다. 이거 너 주려고 모은 거다. 준호가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안을 열어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이다. 형, 누나한테 해준 거랑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다야. 5억은커녕 이것밖에 없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그 순간 준호가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테이블에 박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된 뒤로 막내가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40 가까운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녀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이랑 누나한테 서운하다고 아버지가 나만 차별한다고 속으로 원망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다 틀어졌잖아요. 아버지 속상하셨죠. 어머니도 많이 우셨죠.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녀석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진작 챙겼어야 했어. 네가 힘들 때 왜 말을 안 했냐고 원망할 수도 없다. 말 못하게 만든 것도 아버지 탓이야. 준호가 또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되더군요. 카페에서 68 아버지랑 38 아들이 마주 앉아 우는 꼴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을 텐데 신경도 안 쓰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 통장은 제가 못 받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라. 네 거다.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 어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가져가요? 녀석이 통장을 다시 제 앞에 밀었습니다. 저 다시 시작할게요. 빚은 제가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 눈빛이 예전 준호였어요. 제가 알던 막내의 눈빛. 오랜만에 그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주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준호가 먼저 형과 누나 앞에 섰습니다. 형, 누나.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리고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사업 실패, 빚 2억, 이혼 위기까지. 숨기던 걸 다 꺼낸 거예요.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왜 진작만 안 했어? 형이 뭐라고 했냐고. 은희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바보야. 우리가 남이야? 힘들면 말을 해야지. 그날 밤 삼남매가 밤새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와 아내는 안방에 있었지만 거실에서 웃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결론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 저희끼리 의논했어요. 민수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첫째, 아버지 어머니 집은 매각하되 매각 대금 전액은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씁니다.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너희한테 남기는 게 뭐가 있어? 은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유산이에요. 돈 물려받는 거 바라고 자식 노릇한 거 아니잖아요. 민수가 이었습니다. 둘째, 저희 삼남매가 십시일반에서 작은 전세 아파트 보증금 마련해 드릴게요. 외곽이라 좀 멀긴 한데 엘리베이터 있고 깨끗해요. 어머니 무릎 때문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거였습니다. 셋째, 준호 빚은 저랑 은희가 일부 나눠서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어요. 준호는 천천히 갚으면 돼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 누나. 고마워. 반드시 갚을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요.
돈 문제로 갈라졌던 가족이 결국 다시 모인 거예요. 그렇게 집을 팔았습니다. 재건축 분위기가 안 좋아서 시세보다 낮게 받았어요. 손해가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빚 없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빈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곳일, 명절마다 북적이던 부엌, 아내랑 나란히 앉아 드라마 보던 작은 안방. 구석구석 추억이 배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고마웠다. 잘 있어라. 새로 이사간 곳은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예요. 전에 살던 집 절반도 안 되는 크기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아내 무릎 걱정은 덜었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구조에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아이들이에요. 예전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큰아들은 주말마다 손주들 데리고 오고, 은희는 맛있는 거 해가지고 오고, 준호는 퇴근길에 들러서 어머니의 안부 묻고 가요. 작은 집에 온 가족이 모이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좁다고 투덜대면서도 다들 웃습니다. 그 모습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아내가 어느 날 제 손 잡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복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저렇게 착하잖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집은 잃었는데 가족은 찾았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요.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더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재건축 기대하다가 분담금 폭탄 맞으신 분, 자녀들과 재산 문제로 속 끓이시는 분, 형제간 금전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신 분.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재건축이 복권이라는 말 절대 고지고대로 믿지 마십시오. 저도 그 말 믿고 달콤한 꿈에 빠졌다가 이 꼴이 됐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낡은 집 주면 새 집이 뚝딱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설명회에서 하는 장밋빛 전망만 듣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에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이 안 되면 그때 내 몫은 얼마인지 냉정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들과 돈 문제는 살아있을 때 정리하십시오. 저처럼 한 자녀한테 덜 해줬으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 안 해도 괜찮겠지, 다 이해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앙금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터져요. 저희 가족처럼요. 불공평하게 해준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최소한 설명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셋째,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저도 자식들한테 말하기 싫어서 몇 달을 버텼어요. 자존심 때문에, 짐이 되기 싫어서요. 하지만 결국 털어놓고 나니까 길이 보이더군요. 가족이든 친구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말하면 절반은 해결됩니다. 혼자 숨기다가 더 큰 화 부르지 마세요. 넷째, 손절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더 큰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포기하냐 그런 미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티다가 빚쟁이 되는 것보다 손해보더라도 빠지는 게 낫더군요. 자존심 때문에 판단 흐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평생 이 집 한 채가 제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막상 팔고 나니까 깨닫게 됐습니다. 집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고 집이 커도 가족이 없으면 허전하다는 것. 5억짜리 새 아파트보다 자식들이 아버지 잘못 없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더 값진 거더라고요. 지금 저희 부부는 괜찮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엘리베이터 있고 아내 무릎 걱정 안 해도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주 옵니다. 손주들 놀러 오면 좁다고 투덜대지만 다 같이 오순도순 모여 있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가끔 예전 집 생각이 나서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도 있습니다. 30년 추억을 두고 와 버린 것 같아서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때 결정 안 했으면 지금쯤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빚쟁이 되고 아이들한테 짐 지우고 형제간에 원수 되고 그런 일은 안 생겼잖아요. 70 가까운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웃기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감사하면서 살려고요. 아내랑 건강하게 아이들 보면서 소박하게요. 혹시 지금 저처럼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들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시든 가족이 함께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집은 다시 구할 수 있어도 가족은 다시 못 구해요. 68 먹은 제가 드리는 이 조언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나이대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 누군가는 꼭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들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